안녕하세요. 이프렌즈에서 17강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오늘도 저의 미션에 와주신 우리 이프렌즈 인플루언서들 감사하고 또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의사들은 코엔자임 Q10을 추천하지 않는가라는 큰 제목이 있고요. 어, 소제목에는 암의 원인과 산화 스트레스, 화학적인 예방과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같이 낭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방구석 젤리비님 목소리는 제가 안 들립니다, 지금. 제 목소리는 잘 들리고 계신가요? 네. 화학적 예방과 암, 환자에게 당신은 암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내게 없다. 당신은 암이라고 말하는 거 참 어렵죠. 누군가는 또 암 진단을 받게 되죠. 같은 암울한 소식을 환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입장은 의사들이나 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올해 새로 암을 진단받는 환자가 13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암을 많이 발생을 하죠. 아울러서 55만 명의 환자가 새해가 밝기 전에 암으로 사망을 한대요. 그러면 미국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암으로 새해가 밝기 전에 사망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20년간 암 연구에 250억 달러를 투자했어도요, 암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암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연구자와 임상의들 모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암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암 연구를 하고 암 예방센터를 세우고 하는데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제 주로 일부암의 조기 진단 분야로 조기 진단 우리 건강검진 하잖아요. 유방암 진단을 위한 유방 촬영술, 전립선 암 검출을 위한 PSA 검사 이런 기술적인 진보는 했죠. 그런데 조기 진단이 우리가 바라는 정보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 그리고 암이 발생하지 않고 암을 줄이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암이 왜 생기는 걸까? 요즘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먹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암을 유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태양광선의 과다한 노출은 피부암 위험을 증가시킨다. 성면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중피종이란 희귀폐암을 일으킬 위험이 증가한다. 흡연과 간접흡연은 폐암이 암 사망의 주범이 된다. 이런 이유가 있죠. 방사선, 그을린 고기, 식사 중 지나친 지방, 사카린과 제초제나 살충제에서 발견되는 기타 많은 화학물질이 발암물질로 일컬어지죠. 굴뚝 청소부 요즘은 없는데 그을음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음낭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첫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 우리는 환경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죠. 우리 몸은 어느 세대보다도 훨씬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고 있죠. 모든 발암물질이 지니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가지의 발암 물질을 일으키는 공통 분모가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새로운 암을 퇴치할 전략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암의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를 통해서 암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연구자들이 왜 이러한 이론을 제공을 하는지 음악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신경 좀 써주세요. 혹시 소리 꺼놓으신 거 제 소리 안 들리시나요? 제 소리 잘 들리죠? 젤리비님? 제 소리 들리세요? 우리 젤리비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는,
그래요? 근데 왜 여기다 안 들린다고 써놓으셨어요? 그 소리 그 꺼놓으신 거 자, 자, 암의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 암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런 수수께끼와 관련해서 피터 코바치크 박사는 종합적 고찰을 실시하는 논문을 최신의학학 2001 메디컬 체미스트리 메디컬 체미스트리 2001에 발표를 했어요. 이 논문에서 그는 지금까지 제시된 수많은 이론들 가운데 산화 스트레스가 가장 포괄적이며 이 이론은 세월의 시험을 견뎌냈고 암 발생과 관련된 대부분의 측면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연관시킬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세포 DNA가 이제 손상을 입어서 나오잖아요. 과다한 활성산소가 이제 세포 근처에 존재하면서 세포 DNA에 현저한 손상을 입혀서 의학적 그 증거를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DNA는 세포가 분열할 때 취약한데 이 DNA 가닥은 말 그대로 감긴 것이 풀리고 확장되는 거예요. 다른 물질의 공격을 받을 때 인체의 야전병원은 손상된 DNA를 복구하느라 바빠요. 산화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이 복구 시스템을 압도해 DNA의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활성산소는 또한 DNA 유전적 구조에 손상을 가해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초래합니다. 세포가 복제를 거듭하면 돌연변이를 일으킨 DNA가 새로 탄생한 세포 각각에 옮겨져요. 그래서 정상 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DNA를 손상을 입으면 돌연변이 세포로 변형이 되는 거죠. 이 돌연변이 세포가 DNA로 복구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활성산소가 더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암의 발생 원인이 되는 거고요. 이 전암성 병변이 자연관해 또는 치유에 의해서 DNA를 복구하면 괜찮아. 근데 복구하지 못하면 이게 암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활성산소가 확대되면 암이 되는 거예요. 이 시애틀 출신의 생화학자인 도널드 말렌스 박사는 유방조직의 DNA에서 구조적 변화를 확인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적외선을 DNA에 부딪혀 돌아오게 하는 기구를 사용하고 정교한 컴퓨터를 통해 이러한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활성산소에 의한 DNA의 구조적 손상을 추적할 수 있었어요. 이 암의 발병은 보통 수십 년이 걸리는 다단계 과정을 거치는 거죠. 순식간에 뭐 암이 발생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성인에서 초기 DNA 돌연변이로부터 분명한 암 징후가 나타나기까지는 20년에서 30년이 걸릴 수 있어요. 요즘에는 소아들도 암에 많이 걸리는데 우리가 성인이 돼서 암이 걸리는 이유는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요즘은 20대도 암에 많이 걸리잖아요. 노출돼가지고. 분명한 암 징후가 나타나게 될 때까지는 2, 30년이 걸려요. 소아에서는 세포 교체율이 빨라서 이 과정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말렌스 박사는 정상 유방 조직에서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행되는 모든 단계를 추적해서 DNA 구조가 현자에 의해 변화된다는 점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화 스트레스가 DNA에 대한 이 예측 가능한 손상의 원인이고 결국 유방암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했죠. 암이 기능장애 유전자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고반응성 활성산소가 유발하는 유전자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을 했죠. 이 초전박살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초전박살. 의사들은 보통 말기 상태에서 암을 진단을 해요. 안타깝게도 암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엑스레이상에 나타날 정도로 충분히 진행된 상태라면 이게 10년에서 20년 이상 자라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머 나 진짜 건강해 내가 무슨 암이 걸리냐 이러는데 암이 엑스레이에 잡힌다는 얘기는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자라온 것들이라는 거죠. 의사들은 침습적 수술, 화학적 요법, 방사선 치료라는 무기를 꺼내들긴 하지만 환자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환자들 중에서 한 명이 폐암 판정을 받았을 때 그의 종양 전문의는
화학요법을 추천했어요. 그 실수를 통해서 폐암에 관해될 확률은 약 40%라고 했죠. 이런 말을 듣고 다소 용기를 가졌으나 이 관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나서는 낙담을 했어요. 만일에 이 전문의가, 종양 전문의가 만일 암이 성공적으로 관해되면 당신의 생명은 3개월 정도 연장될 수 있다 대답했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나는 암에 걸렸으니까 3개월밖에 못 사는 거야? 낙담을 하겠죠. 암 환자 대부분이 이러한 말을 듣죠. 비극적인 말을 들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도 망가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망가져요. 이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려서 치료 앞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대요, 엄마가. 영상의학과 의사는 치료로 어머니의 생명이 연장될 확률은 약 1%라고 말했다. 내 바람과 달리 어머니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암으로 인한 고통과 치료에 따른 쇠약에 시달리다 6개월 후에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요. 암에 걸리면 치료받다 죽는 걸 치료받다가 고통스럽게 치료받다 죽죠. 심습적인 치료를 통해 생명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연장될 수 있지만 이러한 한계, 편익을 위해 환자들과 그들의 보호자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생명을 이어가는 환자들에게 잔인하죠. 정말 잔인해요. 저희 올케 언니도 50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50대 초반인데 아유 네 안타깝죠. 우리는 현재 암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어요. 암 사망자의 수를 줄이려면 암을 훨씬 더 이른 단계에서 공격을 해야 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암 발생에서 산화 스트레스의 역할을 이해하면 예방 및 치료 가능성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의 예방과 화학적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음악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암의 예방, 화학적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면 치료 대안이 나옵니다. 암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다단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개입할 기회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암이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거 아니라겠죠. 암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핵의 DNA에서 변화가 관찰돼요. 활성산소의 DNA 공격을 통해 발생하는 돌연변이는 세포가 복제함에 따라서 복제된 세포 각각에 전달되고 활성산소는 세포에 추가로 손상을 가하기 때문에 결국 전암성 종양이 발생을 합니다. 이 상태가 임상적 진단이 가능한 첫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는 인체의 한 부분에서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능력을 지닌 악성 종양 또는 암의 발생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치료를 통해 암을 공격하는 것과는 달리 화학적 예방은 가장 초기 단계에서 암 발생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우리가 화학적으로 예방을 할 때는 가장 초기 단계에서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기억하겠지만 균형이 핵심입니다. 만일 우리 몸에 항산화 물질이 충분하면 산화 스트레스는 발생하지 않고 세계의 DNA는 초기 손상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이 앞서서 이러한 상황을 난로에 비유를 했어요. 작가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책은 무엇이냐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영양의학 가이드. 의학 박사 레이디 스트랜드 박사님이 쓴 거고요. 의학 박사 유호상님이 옮긴 거예요. 그러면 화학적 예방도 이미 발생한 세포 손상을 역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요. 인체는 앞에 이제 사전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낭독을 해드렸잖아요. 인체는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유합니다. 야전 병원을 기억하세요. 계획적인 3단계 화학적 예방 과정을 통해 암을 퇴치하는 전략과 각 단계가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단계는 뭐냐? 화학적 예방, 위험을 감소시켜야 하는 거죠.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단계 화학적 예방은 위험을 감소시키라입니다. 암 예방의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가능하면 언제나 발암물질, 암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진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없애라. 아니면 적어도 감소시켜야 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말하기보다 행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당신이 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즉시 취해야 할 행동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암으로부터 그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담배를 끊어라. 담배 연기는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우리 대부분이 노출되고 있어요. 저 길거리 갈 때 진짜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진짜 한 대씩 때려주고 싶거든요. 담배 냄새 너무 싫어요. 이 니코틴은 중독성이 강하지만 우리는 니코틴과 함께 담배 연기에 함유된 모든 발암물질을 체내에서 제거하여 노력해야 한다. 흡연자들은 체내 활성산소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되어 있다.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간접 흡연도 산화 스트레스의 주요 인자이다.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펴서 활성산소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우리 간접 흡연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손해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왜 이 간접 흡연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태양광선에 대한 노출을 줄여라. 자외선 A, UVA와 자외선 B, UVB는 잘 알려진 발암물질입니다. 이 두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을 사용하도록 강력히 권장한다. 이는 당신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이다. 부모는 아이들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 태양광선에 대한 노출을 줄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의 건강멘토 백수장님은 왜 선크림을 바르지 말라고 했을까?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될 문제네요. 그리고 세 번째, 저지방을 먹어라. 식사 중 과다한 지방 섭취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식사에 항산화 물질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렇다. 우리는 포화지방 섭취를 줄여야 하고 매일 먹어야 되는 게 매일 과일과 채소를 적어도 7그릇을 먹어야 돼요. 섬유질을 35g 이상 먹도록 해야 한다. 당신은 이 모든 말을 이전에 들었을 줄로 안다. 하지만 이러한 조언을 따르는 사람은 전 인구의 9%. 우리가요, 매일 과일과 채소를 적어도 7그릇을 먹어야 된대. 그리고 섬유질을 35g 이상 먹어야 된대요.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요, 제가 먹는 건강식품이 별도로 있어요. 식이섬유만 모아서 압축해 놓은 거, 한약처럼, 알처럼. 그것을 저는 먹고 있거든요. 제가 과일과 채소를 7그릇, 섬유질 35g 먹으려면, 저희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네 번째는 기타 발암물질을 알아라. 가능하면 언제나 행동으로 옮겨 방사선, 살충제, 제초제, 성면, 석탄, 그름과 같은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가정 환경에서 이들을 추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이 가정 환경에서 노출되는 거 무엇이 있어요? 발암물질 시커멓게 태워 먹잖아.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예? 연기. 네, 연기입니다. 삼겹살도 고기도 구워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인간의 병이 걸리기 시작한 게 불을 발견하면서부터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면 우리 몸이 맞서 싸워야 할 활성산소가 체내에 적게 생성이 된다.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우는 환자에게 영양의학으로 보강된 건강한 식생활을 하도록 권장하기는 곤란하다. 효과는 기껏해야 미미할 것이고요. 금연하지 않는 한 암 위험을 감소시킬 가능성은 분명히 저하됩니다.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니코틴에 한번 중독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죠.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담배를 피지 말아야죠. 내가 죽어가면서도 담배를 피고 있다니까요. 그 담배값 같은 데 보면은 진짜 뭐 후두암이니 이밤이니 막 안 몰려가지고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잔인하게 넣어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담배를 펴. 그거 왜 피는 거야 대체? 자기 몸 얼마나 죽이고 있어요.
끔찍하죠. 제2단계 화학적 예방은 음악을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하고 2단계는 화학적인 예방입니다. 암의 화학적 예방을 위해서 인체의 항산화의 면역 시스템을 극대화하라. 환경 속의 모든 발암물질과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실. 여러분이 오늘만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출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세계에서 살고 있죠. 그렇다고 바깥 세상이 너무 두려워, 어떻게 하면서 동굴 속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이 단순한 사실이 우리를 현저히 산화 스트레스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요. 최선의 전략은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및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우리 몸의 면역,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극대화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식사를 함으로써 시작이 되죠. 만일에 산화 스트레스가 정말로 암의 원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데 쓰이는 항산화제가 암 위험을 줄여줄 것이라는 생각은 논리적인 거고요. 이 논리는 사실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암 연구 전문가인 글라디스 블록 박사는 세계적으로 식사와 암에 관한 연구 172건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논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보편적이고 일관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과일과 채소, 항산화 물질의 주요 공급원이 과일과 채소예요. 가장 많이 섭취한 사람들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암을 일으킬 위험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사실. 우리가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하는 이유죠. 이 과일과 채소 막 7그릇을 먹어야 돼. 그리고 섬유질을 막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35g. 이거 먹을래 봐. 방 안에다가 그 막 채소 다 갖다 놓고 막 먹어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래도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작게 섭취하는 것도 작게 먹는 대신에 이제 건강 보조식품으로 먹고 있죠. 그걸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의 암을 일으킬 위험은 과일과 채소를 가장 적게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가장 많이 섭취한 사람들에서 두세 배 낮았다. 이와 반대 또한 사실이다. 선도적 암 연구자인 브루스 에임스 박사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과일과 채소를 가장 적게 소비하는 사람들은 보다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에 비해 암 위험이 2배 높다고 했다. 여러분, 과일을 즐겨 드세요. 밥을 즐겨 먹으면 치매 걸려, 치매. 밥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요, 탄수화물, 치매 걸린 사람, 주위 사람들 보세요. 탄수화물을 밥 줘. 밥 안 줘, 밥 안 줘. 그러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환장하는 거야. 밥을 줬는데 맨날 밥을 금방 먹고 돌아서면 밥 줘, 밥 줘. 탄수화물 적게 섭취하시고요. 과일과 채소를 매일 5에서 7그릇 섭취하세요. 그러면 모든 유형의 암 위험을 절반이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유한 최선의 방어 무기는 좋은 식사예요.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우리 몸이 연료를 공급하고 다시 채우는 데 필요로 하는 식사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내가 향후 반복해서 들려줄 원리들 중 하나는 만약 당신이 영양보조제를 사용하기로 결심한다면 나쁜 식사가 아니라 좋은 식사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사실. 강한 면역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는 여러분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 어머,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인체의 항산화 및 면역 시스템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과일과 채소를 매일 5에서 7그릇 섭취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는 것. 모든 유형의 암을 절반이나 감소시킬 수 있어요. 우리 몸이 보유, 우리 몸이 보유한 최선의 방어 무기는 좋은 식사입니다.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우리 몸이 연료를 공급하고 다시 채우는 데 필요로 하는 식사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강한 면역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는 주로 과일과 채소로 구성된 섬유질을 먹는 거예요. 고섬유질, 저지방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셨나요? 자, 식사 보충으로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식사 보충으로 항산화제 복용이 화학적 예방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연구들은 좋은 식사를 하면서 20주에 걸쳐서 비타민 C,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으로 보충하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서 DNA에 대한 산화 손상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 E와 비타민 C, 운동 이런 걸 하셔야 돼요. 베타카로틴. 이것을 충분히 먹어야지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단계의 화학적 예방은 인체 복구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저남성 병변을 지닌 환자들에게 영양 보조제를 사용한 연구들을 정리하면 이게 정상세포로 돌아왔어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투여받은 사람들은 건강해졌고요. 글루타온과 비타민 C, 베타카로틴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중요한 건 적어놔야 돼. 자궁경부암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비타민 A, 비타민 E,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 결핍이 자궁경부암을 일으킵니다. 자궁경부암 너무 많죠. 살 뺀다고 안 먹으면 안 돼.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시까지 미더베이요. 제가 오늘 읽어드린 책은 영양의학 가이드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